한국인의 소울푸드, 회식 메뉴 1순위, 바로 삼겹살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삼겹살이 사실은 수출하고 남은 좀 처치 곤란했던 부위였다면 이게 믿어지세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 음식 삼겹살에 숨겨진 누구도 예상 못했던 아주 치밀한 경제 전략. 자,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1980년대 한국입니다. 당시 돼지를 키우던 농가들은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어는 판을 걷는 심정이었다고 해요. 왜냐고요?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돼지고기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가격 기록을 보면요, 와, 정말 아찔할 정도예요. 어느 해에는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이제 좀 살겠다 싶다가도 바로 다음 해에는 사료값도 못 건질 만큼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일이 계속 반복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농가가 마음 편하게 돼지를 키울 수 있었겠어요, 그쵸? 경제학에서는 이런 무서운 순환을 호그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 너도 나도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확 늘어서 가격이 폭락하고 손해를 본 농가들이 돼지 키우는 걸 포기하면 이번엔 또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이게 바로 80년대 한국 양돈 산업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이 끝도 없는 가격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그때 한국 수출업자들 눈에 엄청난 기회가 포착됩니다. 바로 바다 건너 이웃 나라, 일본 시장이었죠. 8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경제 호황기였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니까 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 내 농가들만으로는 그 엄청난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급률이 77%까지 뚝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입맛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일본 사람들은 기름기 적고 담백한 안심, 등심 같은 부위를 최고로 쳐줬고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 먹으려고 했어요. 반면에 그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위들보다 삼겹살이나 다른 부위들이 더 인기 있었죠. 아니, 일본이 비싸게 사준다는데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 시장은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로 똘똘 뭉친 복잡한 퍼즐 같은 곳이었거든요. 일본은 차액관세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자기들이 딱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이것보다 싸게 들여오면 세금 폭탄 맞을 줄 알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가격 경쟁력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결국 일본의 돼지고기를 팔아서 돈을 벌려면 애초에 비싼 고급 부위만 골라서 수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지리적 이점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들은 배로 오래 걸리니까 냉동육을 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덕분에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신선한 냉장육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일본이 비싸게 쳐주는 안심과 등심을 신선한 냉장육으로 수출하는데 그야말로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공적인 전략이 한국 안에서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요. 바로 이 신문 기사인데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무려 1980년 기사에서부터 이미 삼겹살을 수출 잉여 부위, 그러니까 수출하고 남는 부위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의 등심과 안심을 팔면 팔수록 국내에는 삼겹살이 그만큼 계속 쌓여갔다는 뜻이죠. 이 수출 붐이 단순히 고기 부위의 운명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체질 자체를 완전히 뜯어 고쳤죠. 일본의 그 까다로운 위생 기준과 품질을 맞추려면 옛날 방식의 작은 농가들로는 어림도 없었거든요. 결국 경쟁력 있는 대형 농가를 위주로 산업 전체가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농장들은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운 거죠. 한번 보세요. 농가당 평균 사육 두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니까요. 예전처럼 부업으로 몇 마리 키우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전문적인 기업형 농장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이 완성됩니다. 전문화된 대형 농장에서 생산된 아주 품질 좋은 돼지고기. 그중에서도 비싼 안심과 등심은 일본으로 싹 팔려나가고 남겨진 삼겹살은 국내 시장에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원치 않던 수출 잉여 부위가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음식으로 변신하는 그 극적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전체 이야기를 뒤집어 보니까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맛있다고 즐겨 먹던 이 삼겹살 하나에 이렇게 복잡한 경제사와 국제 무역 전략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죠. 결국 이 삼겹살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한 나라의 상징적인 음식이 꼭 수백 년 된 전통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현대적인 전략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80년대 양돈업계가 호그사이클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 수출이라는 기가 막힌 해답을 찾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K-포크 산업 앞에도 또 다른 새로운 과제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과연 제2의 삼겹살 신화는 어디서 또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이 과거의 이야기가 미래를 향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네요.